소시오패스라는 개념은 심리학적 및 의학적 관점에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으며 그 유래와 연구는 주로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정의하려는 초기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발전해왔습니다.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는 소시오패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소시어스와 페이소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즉, 사회적 병리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초기 심리학적 연구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은 도덕적 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지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 판단이 결여된 사람들을 다루면서 이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제임스 프링글드 브루드는 1835년에 이를 모럴 인세너티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설명했습니다. 20세기 초반 유럽과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는 사회적 관계에서 무능력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 점차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일리 코엔 등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반사회적 성격을 사회적 환경이나 양육에 의한 결과로 보고 소시오패스라는 개념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DSM-3에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는 하나의 진단 범주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소시오패스는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소시오패스는 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되며 그들의 성격적 특성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 행동주의적 관점. 환경적 요인이 소시오패스 성향을 결정한다고 본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소시오패스가 어려서부터 겪은 환경적 요인이 그들의 반사회적 성격을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클린턴 벨 등은 아동기 때의 경험이 반사회적 성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심리학적 관점, 불안과 공격성. 소시오패스는 감정적 불안정성과 충동적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정서적 결핍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행동한다고 설명됩니다. 하버트 크로넥은 소시오패스를 감정적 결핍과 자기 방어적 성향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와 사회적 응집력 결여를 주요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정신분석학적 관점.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따르면 소시오패스는 어린 시절의 심리적 갈등이나 심리적 상처로 인해 감정적으로 차가운 성향을 형성한다고 설명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기 방어 기제의 일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릭 에릭슨은 사람의 성격 형성이 어린 시절의 사회적 경험과 갈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으며 소시오패스의 성격도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과 학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넷째, 소시오패스에 대한 의학적 연구. 의학적 관점에서는 소시오패스가 뇌의 특정한 영역이나 신경학적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신경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들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1. 뇌의 기능적 결함. 편도체와 전두엽의 기능적 결함이 소시오패스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고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시오패스는 이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활성화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두엽은 사회적 규범과 충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소시오패스는 이 부분에서도 활동이 적거나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유전적 요인. 유전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부모나 가족이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도 유사한 성향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와 뇌의 구조적 이상이 소시오패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3. 호르몬 및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 일부 연구에서는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소시오패스의 감정적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습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시오패스라는 용어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발전한 개념입니다. 초기에는 도덕적 광기라는 개념으로 등장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는 진단 체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시오패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적 및 신경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정신분석학, 신경과학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타인을 조종하는 성향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인물은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두 가지 다른 형태로 간주되지만 이 두 용어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둘의 주요 차이점은 원인과 행동 양식에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며 이들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소시오패스는 환경적 요인, 특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학대에 의해 형성되며 더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 두 특성은 일부 범죄자들에게 중복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드 번디나 존 웨인 게이시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성향 모두를 가질 수 있는 인물로 각각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 인물은 냉담하고 계획적인 범행과 동시에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행동도 보였기 때문에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동시에 지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양식과 성향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보입니다. 1. 유전적 대 환경적 요인.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즉, 뇌의 구조적 이상이나 타고난 성향이 사이코패스의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학대, 불안정한 가정환경 등이 소시오패스 성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감정과 관계. 사이코패스는 감정적으로 냉담하고 무감각한 성향을 보이며 감정을 조작하거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자기 통제력 부족과 감정적 폭발을 자주 경험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은 때때로 감정적으로 결여되기도 하지만 사이코패스보다는 더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와 행동.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종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유지하며 타인을 잘 숨기고 속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소시오패스는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즉흥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사회에 대한 태도.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규범과 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도덕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불신이 더 뚜렷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더 극단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으며 불안정한 감정 상태로 인해 사회적 규범을 더 쉽게 위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요 범죄자를 통해 분류를 해보면 테드 번디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모두 보였습니다. 즉, 사이코패스적 특성인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인다거나 소시오패스적 특성으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성향, 일부 피해자들을 즉흥적으로 유괴하고 살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존 웨인 게이시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로 공적인 얼굴과 사적인 범행을 이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범행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코패스적 특성으로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속이는 능력도 가졌지만 충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많았습니다. 리처드 라미레즈는 소시오패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의 충동적인 범행과 사회적 규범을 무시한 행동은 소시오패스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에드 게인은 소시오패스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그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으로 냉담하고 계산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소시오패스적 요소가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버트 피쉬는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계산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며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중심적이며 공감 능력이 부족,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고 잔인한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잭 더 리퍼는 사이코패스로 분류됩니다. 잭 더 리퍼는 차갑고 계산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범행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점에서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보입니다. 그가 범행을 즐겼으며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두 가지 유형으로 행동 양식과 원인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부 인물들은 두 성향을 동시에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드 번디, 존 웨인 게이시, 리처드 라미레즈와 같은 인물들은 사이코패스적 특성과 소시오패스적 특성을 모두 보였기 때문에 둘의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의 경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어떤 인물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관점과 연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혹시 소시오패스를 마주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 1. 그건 내 잘못이야. 지우는 친구 민석과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민석은 카리스마 있고 말도 잘해서 초기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분위기를 주도했죠. 하지만 어느 날 중요한 발표에서 민석이 준비를 전혀 안 해온 탓에 프레젠테이션이 망했고 투자도 무산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민석은 지훈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 숫자 제대로 안 정리해서 내가 헷갈렸잖아. 너 때문에 다 날렸어. 지훈은 억울했지만 민석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스스로가 잘못한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민석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또 다른 파트너를 찾아 떠났죠. 결국 지훈은 뒤처리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민석의 소시오패스적인 특징은 책임 회피, 조작, 죄책감 없음입니다. 사례 2. 넌 그냥 나 없이 안 돼. 수연은 연우와 연애 중이었어요. 처음엔 연우가 너무 다정하고 배려심 넘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귀고 3개월쯤 지나자 연우는 서서히 달라졌죠. 수연이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연우는 화를 냈고 내 친구들은 다 가짜야. 진짜 내 옆에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라며 수연을 점점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사라졌다가 다음 날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고 싶었어. 넌 나 좀 이해해줘야지. 라고 되려 수연을 질책했죠. 수연은 매번 연우의 감정 기복에 휘둘리면서도 어쩐지 내가 더 잘해줘야 하나? 라고 자책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연우의 특징은 감정 조작, 연민 유도, 고립 전략입니다. 사례 3. 나는 그냥 재미로 한 거야. 도윤은 직장 내에서 늘 농담을 자주 던지는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그 농담의 대상은 항상 상훈이었습니다. 상훈이 새로운 발표를 맡게 되었을 때 도윤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아, 상훈 발표? 졸리겠다, 커피 챙겨와야지. 라며 비꼬았죠. 그날 상훈은 무척 긴장했고 발표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서 도윤에게 조용히 불편하다고 말했더니 뭐 어때, 그냥 웃자고 한 건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며칠 후 상훈이 도윤 몰래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하자 도윤은 큰 소리로 말했죠. 옷도 어디 도망가? 여기서 도윤의 특징은 감정 무시, 경계 침범, 자기 행동의 책임 부정입니다. 사례 4. 널 위해서 그랬어. 하리는 정우와 사귄 지 6개월째였어요. 겉보기엔 완벽한 커플이었고 SNS엔 늘 행복한 사진이 가득했죠. 하지만 사진 속 미소와 달리 정우는 점점 통제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린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5분만 늦어도 정우는 전화를 걸어 대체 어딨어? 왜 연락이 없어? 라며 추궁했죠.
그러다 하루는 할인의 휴대폰 잠금이 풀려 있는 사이 정우가 그녀의 메시지를 모두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건 다 널 위해서야. 혹시 너를 상처 줄 사람이 있나 확인한 거지. 할인이 그건 사생활 침해야라고 말하자 정우는 울먹이며 말했죠. 넌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에 상처만 받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겠어. 결국 할인은 다시 정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죠. 정우의 특징은 감정 조작, 통제욕, 연민 유도, 책임 회피입니다. 사례 5. 직장에서의 소시오패스 성과는 내가 가져야지. 미나는 신입사원으로 팀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열심히 밤을 새며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팀장에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던 날, 프레젠테이션에선 지훈 대리가 그 보고서를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했죠. 회의 후 미나가 조용히 항의하자 지훈은 말했습니다. 넌 신입이잖아. 아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 시간이 필요해.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너한테도 이득이야. 며칠 뒤엔 팀 회식 자리에서 미나의 실수를 과장해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아, 그때 미나가 버튼 잘못 눌러서 시스템 다운된 거 말이야? 진짜 귀엽지 않냐? 모두가 웃었지만 미나는 그 자리에서 더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지훈의 특징은 공로 가로채기, 공개 망신, 이익 중심적 관계입니다. 이처럼 생각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를 마주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죠. 이런 소시오패스를 만났을 때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감정적 거리 두기. 소시오패스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거리를 두고 지나치게 연민을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2. 경계를 설정하기.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욕구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소시오패스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않도록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4.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 요청. 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